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할 때, 저 사람은 확실히 우파야, 보수 인사야, 라고 하는 사람이 비판하는 거하고, 저 사람은 호남 같은데, 그 호남 사람이 어떻게 문재인을 비판하지? 라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국민들이 바라볼 때. 게다가, 저 사람은 평상시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분 아니야? 예컨대 주대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나 사회디자인연구소, 민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싶었던 김대호 소장이나 또 트리오 중에 한 분이지 오늘 소개하게 될 제3의 길 편집장인 주동식 편집장께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아니 원래 같은 편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성향인데 사실 보수 우파 인사들이 주장하는 비판보다 훨씬 비판의 강도가 세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리고 그러는데요. 오늘 광주 출신이고 또 언론인을 하셨고 지금은 제3의 길 편집장을 하고 계시면서 제가 최근에 제3의 길에서 읽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은 도대체 대한민국은 32번이나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았으면 됐지 뭘 또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느냐 이런 내용의 글까지 사실 그런 내용은 보수 우익 중에서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고 당원만 돼도 자유한국당을 들먹여서 난리가 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3의 길에서 그런 내용을 다뤄주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제3의 길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 30편 정도 글이 올라오나요? 40편 정도. 그래서 대한 언론으로 부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3의 길 편집장을 맡고 계시는 주동식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호남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실태를 들어보고 대안도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주동식입니다. 오늘 주제가 호남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오래된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동안 제가 주로 호남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호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호남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호남 현지에 가서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비슷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자기 해소적인 이야기밖에 여기서 이제 호남 욕하면은 기분 듣기 좋고 시원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반대 측면에서 우파들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호남 문제 관련해서 뭘 고민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들으시면서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모임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신 분들이고 또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걱정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미래와 민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우려를 넘어서 거의 혐오스럽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파의 입장에서 이것만 해도 오라가 터질 일인데 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막장이고 폐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심각한데도 보면 사실 국민들이 별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문재인 지지율 추락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지금 4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여론조사는 사기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우파는 이 문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히 말해서 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스트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류가 교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우파로서 어떻게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렇고 평생 어떤 우파라 나는 대한민국의 주류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오셨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파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켜온 주역이었는데 애국 보수 우파가 주류의 위치를 좌파 세력에게 넘겨줬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은 바로 그 주류 교체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파가 이 주류의 위치를 좌파에게 내줬는가? 국정에서 실패해서 그런가? 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왜 우파가 주도했던 대한민국의 발전은 사실 세계적으로 드문 성공 사례입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우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입니다. 뭐 국정의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경제 그리고 안보인데 이 두 가지 기준에서 우파는 좌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우파가 정치적으로는 또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저는 우파의 이런 패배의 원인, 그 밑바닥에 바로 호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우파는 사실 호남과의 정치투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주류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7년 체제, 지금 현재가 87년 체제입니다만 87년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선거는 거의 100% 영호남 대립구도였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핵심 이슈는 간단했습니다. 우파가 호남을 포위시키고 고립시키는데 그 작전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느냐. 그게 대한민국 87년 체제에서 모든 선거에서 총선, 대선 막론하고 모든 총선거에서 핵심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우파는 이 대결에서 거의 대부분 승리를 했습니다. 뭐 선거를 호남과 대한민국의 대립구도로 만들어가면 호남이냐 대한민국이냐 이렇게 만들어가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미난 고래 범 나온다고. 이 무기가 그러니까 호남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키고 사실은 호남을 혐오하게끔 만들면 이 무기가 굉장히 강력하고 위력이 뛰어났는데 그만큼 치명적인 부작용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 가장 결정적인 게 우파 내부의 저열화가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저열화. 개선, 발전이 아니라 저열화됐다는 겁니다. 우파 내부가. 진영 내부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고 악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호남을 소외시키는 우파의 전략이 불러온 부작용이라는 게. 같은 민족에 대한 혐오와 소외를 무기로 하여서 집권하는 세력이 건강한 인력을 수혈하고 정치 리더십을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파가 이 점에서 명백하게 실패를 했고 그 결과가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우파가 패배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반대입니다. 탄핵으로 해서 우파가 패배한 게 아니라 탄핵은 패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결과. 우파가 패배했기 때문에 실은 탄핵에 성공한 겁니다. 탄핵이 없이 정상적인 정치 일정이 진행됐다 해도 그러니까 5월 장미 대선이 아니라 그해 12월에 대선이 이루어졌다 해도 과연 우파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을지 우리 한번 냉정히 따져보면 저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사실은 지금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안타까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의미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원래 구보수 우파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마지막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우파가 더 이상 유력 대선 주자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게 우파 내부의 저열화, 악순환 구조를 입증하는 현상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좌파, 제가 우파 지금 듣기 싫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좌파, 정책 능력, 도덕성 모두 허접합니다.
저희가 좌파 출신이라서 압니다. 굉장히 저열한 놈들이에요. 근데 87년 체제 성립 이후에 좌파가 몰락의 위기에 처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호남이 좌파의 정치적 숙주 노릇을 해준 겁니다. 좌파가 기생충 노릇을 하고 호남은 좌파의 숙주 노릇을 해준 거예요. 지금 전국 각지에 우리가 호남이 인구가 적다 그럽니다만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호남 출신들, 호남 2세, 3세, 그리고 호남 성향의 호남 정체성을 약간씩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 호남 성향 유권자들, 국내 최대 유권자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릿수로 따지면 아마 영남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만 영남은 TK, VK에 갈려져 가지고 단일한 유권자 집단이라고 잘 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남이 단일한 유권자 집단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최대 규모인데 이런 호남을 붙잡고 있는 한 좌파들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실패를 하고 개판을 치고 망가져도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좌파가 좌우 대결을 하는데 그 중간에 놓여 있는 게 리버럴, 중도 세력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게 정치적 상징 자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옳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 좌우 아닌 중도 세력에게 이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징 자산이 실은 거의 다 호남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우파들이 정말 끔찍하게 하는 5.18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 86세대는 80년대 학생운동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강력한 투쟁력을 유지했던 데에는 5.18 등 호남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딱 간단히 말해서 좌파와 호남이 결합해서 손을 잡고 만들어낸 정권입니다. 우파, 불패의 무기였던 호남 소외, 호남 혐오가 오히려 우파의 덧치된 현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문재인의 집권입니다. 좌파와 호남의 결합,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좌파 승리의 이 절대 반지가 될 것 같아요. 쉽게 안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파가 이 결합, 좌파와 호남의 결합을 깨트리지 못하면 당분간 승리하기 어렵고 집권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파가 좌파의 폐악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내고 정권을 되찾아오려면 반드시 호남과 좌파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호남과 좌파를 갈라쳐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쳐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좌파 이념의 포로가 되어 있는 호남을 우파의 정치 철학과 이념, 정책 이런 걸로 설득해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우파 중에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우리 우파가 호남 그런 것들을 설득해야 되느냐. 그것들은 패쳐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은데.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냉철하게 냉정한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못하면은 우파는 집권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영원한 마이너로 남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파가 마이너로 남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우파들이 되게 호남 혐오 성향이 강한데 호남을 혐오하는 강경 우파의 주장을 한번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보면은 귀결이 어떤 귀결이 나오는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호남을 말 그대로 싸그리 몰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일베 사이트 가보면, 일베 아시죠? 일간 베스트. 일베 사이트 가보면은 그런 표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할아버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홍어, 전라도를 말하는 거죠. 홍어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였으면 한 줄로 세워서 모조리 머리에 바람구멍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다 쏴주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글들이 이제 표현은 약간씩 다르겠지만 이런 글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또 좋아요도 굉장히 많이 누릅니다. 이게 너무 심하지 않냐? 그거 가지고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 호남을 대한민국에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호남을 별도로 떼어내자. 이것은 우파들이 실제로 현실적인 가능성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십니다.
호남은 따로 나라를 만들고 나가서 남남으로 살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도 전라민국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까? 간단히 김씨조선, 저는 북한이라고 안 부르고 김씨조선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김씨조선 그리고 중국 아닙니까? 우파의 원래 의도랑은 전혀 정반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호남을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5.18 우리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5.18도 대한민국의 역사의 자산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실은 부인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파가 부인하고 싶어도. 5.18을 무장 반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로서는 정말 펄쩍 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에는 기적적인 우파가 자랑하는 경제 성장 그것과 함께 바로 후발 신생국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로서는 단기간에 정말로 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그 성과도 빠지지를 않습니다. 경제 성장과 민주화가 지금 대한민국의 같은 그 성과로서 거론되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파는 그건 부인하고 싶어요. 민주화, 인권, 주로 이제 좌파 세력들이 사실은 이걸 많이 주장을 했죠. 근데 이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이를테면 국제표준입니다. 국제표준. 이런 국제표준을 부정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대한민국이 김씨조선과 북한과 체제 경쟁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김씨조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상당히 많이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이 김씨조선보다 우월하다는 게 이 민주화 인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도 있지만.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또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말씀드릴게요. 만일 호남을 설득하지 않으면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우파가 해온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호남을 소외시키고 혐오해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무기 정권 창출하고 또 정권 유지해 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오히려 고립되고 소외된 게 처음에는 호남이었는데 지금은 우파가 고립되고 소외되게 됐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문재인 정권의 등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호남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 것인가? 저는 사실 여기 지금 나오면서 좀 기대를 했던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우파의 어르신들 그리고 지식인들 리더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남 문제는 그런데 우리나라 지식인들에게 일종의 금기였습니다. 말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호남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호남 문제를 조사하면서 놀란 게 우리나라 지식인들, 특히 우파 지식인들은 호남 문제에 대해서 거의 발언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발언은. 아마 숫자석에서는 말씀 많이 하셨겠죠. 근데 지식인이나 리더의 발언은 그런 숫자석 발언이 아니라 공개적인 발언, 공식적인 발언이어야 됩니다. 그런 발언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는 호남 문제에 대해서 우파 지식인들이 침묵한 결과가 바로 일베 같은 사이트가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베야말로 우리나라 보수의 정서적인 성감대입니다. 성감대. 제가 서울대 총학생회와 함께 혐오 발언 문제에 대해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서울대 총학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서울대 학생 중에 전체 학생 중에 한 15% 정도가 일베 회원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일베 회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사이트 가서 그냥 구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적극 동조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15%. 우리가 그 일베들은 루저라고 그러고 일부 또라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베가 한때 그 회원이 150만 명이었던 거 아십니까? 조선일보보다 독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예, 일베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은 사실은 루저, 우리 사회의 밑바닥 애들이 썼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수준 높은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게 저도 일베에 가서 제 글을 많이 올리고 이제 일베들하고 싸움 하려고 들어가 봤는데 의외로 또 제 글에 대해서는 별로 반박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놀란 게 그 친구들이 호남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글 중에서도 저도 공감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 중에서도 일베 회원이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옳은 이야기, 진짜 일베 옳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옳은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정당성과 진실을 담은 메시지들이 왜 그렇게 표현적인 표현, 표현적인 발언을 통해서만 표현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적인 발언으로 자신들의 정당한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하는 결과가 뭡니까?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메신저가 곧 메시지라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담고 진실을 담고 있다 해도 그 표현이 저열하고 표현적인 발언을 통해서 나타나면은 절대 설득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베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상식인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때 기승을 부렸지만 지금 굉장히 소외가 되고 소수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우파 지식인들이 호남 문제에 침묵하니까 일베가 대신 발언을 했습니다. 그 표현 발언들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우파 엘리트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다는 겁니다. 일베가 온갖 표현 발언을 일삼을 때 우파의 리더 지식인 중에서 아무 분이라도 한 분 나서가지고 너희들 의도가 뭔지는 알겠다. 하지만 그런 표현적 발언은 옳지 않다.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신 분이 있었는가. 그런 말을 해주셨으면 지금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소한 지금보다는 우파의 발언에 대해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호남 문제에 있어서는 일베가 우파의 발언을 대변했습니다. 우파가 일베가 호남 문제를 일베가 우파의 호남 발언을 대변했다는 거 뭘 보여주느냐. 호남에 대해서 우파가 정정당당하게 비판할 만한 용기도 없었고 정치적 정당성도 없었고 애정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호남 앞에 가서 너희들 잘못했다 말할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으니까 뭘 했느냐. 뒤에서 숨어서 혐오만 한 겁니다. 혐오. 자신 있게 말할 용기가 있었으면 혐오하지 않습니다. 왜 혐오를 합니까? 가서 너희 새끼들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못 오니까 혐오를 한 겁니다. 공자가 한 유명한 이야기 있죠. 정자정야. 정치라는 것은 정당하게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정치는 정당성의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대한 그동안의 우파의 메시지가 이런 정치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정의를 다룬다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정치가 해야 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통합 아닙니까? 공동체 통합. 그런데 호남을 인종주의적으로 혐오하는 우파의 발언이 대한민국을 사회를 통합한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파가 그렇게 나설 수 있겠어요? 우리 호남을 이렇게 죽일 듯이 미워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통합해서 잘 발전시키겠다 이야기가 나오겠냐고요. 모순대 아닙니까? 제가 온라인에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온라인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파들한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들 거의 일상적으로 입에 입만 열면 튀어나오는 그 호남 혐오 발언, 그 메시지를 당신네 정당,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공개적인 정책이나 요구 등으로 내걸고 한번 싸울 수 있겠느냐, 정치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단 한 사람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 패친이 한 5,000명 됩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내세우지도 못하는데 그런 반인륜적 혐오 메시지를 붙잡고 있다는 건 이미 그 자체로 정치적으로 패배한 것이라고요. 호남 혐오는 인종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종주의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인종주의라는 게 그 근본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에 의해서 규정돼 버린 게 인종주의입니다. 호남 사람들이 자기가 호남으로 태어나야 되겠다고 해서 태어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호남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이 모욕을 당한다는 거, 인종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호남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고, 저도 다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제가 호남에 가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고요. 근데 그런다 해도 인종주의적 혐오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우파의 호남에 대한 비판이 정당성과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인종주의적 혐오, 그리고 정치적 비판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와 비판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간단히 말해서 우리 자녀들 키워봐도
똑같이 자기 자식 때리는 것하고 나무 집 자식 때리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호남, 우파는 호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혐오하면서 그러니까 증오를 갖고 팼다는 겁니다.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에게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의 최상의 정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파가 정말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걱정한다 그러면은 그 진정성을 담은 메시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호남에게 그걸 이야기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메시지라는 게 뭐냐? 제가 항상 호남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호남이 가지고 있는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반미, 반일, 반대한민국 정서를 버리지 않으면 호남도 불행해지고 대한민국도 망한다. 저 그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제 결론입니다. 항상. 이게 정말 우리 우파가 진짜 우파라고 그러면은 이거 호남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자주 이것도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사실 대한민국 이념적인 내전 상태입니다.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이념적인 내전입니다. 그런데 그 이념적인 내전을 승리하는 방법이 뭐겠냐는 거죠. 혐오입니까? 아닙니다. 우파는 반드시 이 전쟁을 해야 되고 치러야 되고 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서울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성공하신 의사 선생님, 호남 출신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또 따님 결혼식을 광주에서 했어요. 그 이제 뭐 4성급 호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예식을 치르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호텔에서. 예식장 불이 나가고 완전 암흑천지가 된 거예요. 뭐 호텔에서 이게 사실 정전된다는 게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근데 더 황당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정전이 되고 불이 나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호텔 사람 직원들이 초를 몇백 개짜리 가져와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예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초를 순식간에 딱 가져와가지고 초를 켜고 예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객 한 분, 여기 그 신부 아버지의 친구분이 그 신부 아버지한테 그랬답니다. 어이, 그 원래 화촉이라는 것이 그 촛불 아닌가? 잘 산다는 조짐있게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그 덕담 비슷하게 건너셨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바로 그 덕담 건네신 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호남의 대표 도시 광주인데 거기서 호텔에서 벌어진 이 에피소드가 호남의 처참한 지역 인프라 그리고 경제 상황을 저는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라고 봅니다. 간단히 말해서 불이 꺼지자마자 초를 수백 자리를 바로 동원했다는 건 뭔 이야기입니까? 평상시에도 그런 일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호텔은 비가 많이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복도에까지 물이 넘쳐가지고 카페트를 그 물 흡수하는 데 쓴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그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 호남 이제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뭐 거지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또 정반대 측면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지난해였죠. 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 25명 가운데 20명이 호남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우파들이 그게 분개하는 소재 중에 하나인데 뭐 구청장은 단적이 내고 뭐 현재 문재인 정권 요직에 호남 출신들 엄청 많다는 거 뭐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처절한 무능 그런데도 또 압도적으로 정치적인 우세 이게 호남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게 또 우파랑 대조적이죠. 경제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성과를 거뒀는데 정치적으로는 처절하게 패배한 우파 현실. 이것과 아주 그냥 극명하게 대조적입니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호남과 영남의 대립으로 상징되는 이 대한민국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대립의 극복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남은 그리고 그런 거기 변화, 어떻게 보면 아까 내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내전의 최전선 지역입니다. 호남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걸 의식하지 못한다 해도 이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호남의 그 비판적인 얘기, 호남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호남의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반미, 반일, 반대한민국. 이건 사실은 친북, 친중, 용공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정서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온 편입니다. 아마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호남에서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욕하는 분도 계시겠죠. 욕하는 분들은 굳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는 안 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무슨 반응을 하시냐. 속이 시원하다. 그런 이야기 좀 해주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호남의 그 자기 검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 독특한 분위기.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른 튀는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불행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좌파를 속으로 비판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공개적으로 그런 의견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서서 그 금기 의식을 깨줘야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호남은 안 변합니다. 다들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야기를 하면은 의외로 공감하시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이야기가 안 믿어지면은 지난 2016년 총선 결과를 기억해 보시면 압니다. 그때 그 호남이 이를테면 국민의당을 지지해 준 거 아닙니까? 실은 좌파에 대한 거부 의식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안철수나 국민의당에 삽질을 해가지고 못 사게 하려고 완전히 다시 좀 망가졌는데 그 바탕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힘 닿는 데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호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고장난명이라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파 지식인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런 문제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광주에서 호남의 반기업, 반시장 정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 대구와 부산에서도 호남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오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 이야기를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해오는 버릇이 있죠. 광주에 가서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와 부산에 가서는 근대화의 주역이라고 또 아부를 하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되겠습니까?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방식이죠. 저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파가 패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파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는가? 좌파보다 훨씬 뛰어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좌파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기술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근데 우파는 나라를 구하는 전략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출발점이 하나가 호남 문제에 대한 정정당당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남 혐오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남만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전국 다 호남 미워해요. 호남만 빼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파의 리더 지성인들이라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남에 대한 혐오와 호남에 대한 비판을 구분해가지고 정정당당한 비판으로 호남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 우파가 진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깐